44회 TAT 1급 세법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다시 8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급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라고 적혀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으시죠. 첫째, 공급하는 자 혹은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러고 상호 또는 성명이 있으시고요. 다음 두 번째,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작성 연월일이 있으시죠. 다음 그러고 네 번째, 공급가액과 세액 혹은 과세표준과 세액이라 부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가 있으시죠. 그래서 1번 공급연월일은 틀리신 얘기고요. 다음 2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리셨고요. 다음 또 갈게요.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에 발급하는 시기를 공급시기라 그래요. 근데 공급시기 같은 경우는 원칙 물건을 공급하는 때, 인도하는 때죠. 그래서 인도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판매할 때 쉽게. 근데 만약에 판매 이동이 안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을 사용하는 때, 근데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럼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공급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사용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해서 확정되는 때, 예를 들어서 폐업 같은 경우. 다음 또 갑니다.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으시냐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신 뭐 이런 것도 있죠. 중간 지급 조건부라든가 장기 할부 판매라든가 완성도 기준 지급 같은 경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뭐 수출 같은 경우는 선적일, 뭐 현금 자판기, 이제 무인자동 판매기 사업 같은 경우는 현금을 인출하는 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다 제껴놓고 물건을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게 되면은 일이 좀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외가 뭐가 있냐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실 수 있죠. 월 합계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시는 예외 제도가 있으시죠. 그러고 전송 같은 경우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시죠. 그래서 그거 하나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제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전송은 그 다음 날이라 그랬다 그래서 전송은 11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되셨죠? 예를 들어서 발급을 9일에 하셨으면 전송은 다음 날이니까 10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나와 있으신 지문이 종료일까지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틀렸습니다. 발급한 다음 날. 되셨죠?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시죠?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에 발급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뒤집어 생각하시면은 3억 미만이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게 전자세금 계산서 선택사항이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되셨죠? 그래서 3억 미만인 자는 전자세금 계산서에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발급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마무리 여담. 법인 사업자는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가 원칙이시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게 4번입니다. 다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9번 갑니다. 9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주 항공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과세 표준이시죠? 자, 그럼 처음 해보시게 되면 국내 일반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의 이제 다른 말이라고 보셔도 괜찮죠? 자, 근데 뒤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매출해누리가 50만 원이 포함돼 있대요. 매출해누리는
과세표준 계산하실 때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이시죠?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매출액 계산하실 때도 순매출액은 매출액률을 차감해서 계산하시잖아요. 되셨죠? 그러고 수정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발급하시게 되면은 공급가액이 이제 환입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하시면 마이너스 분계 치시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액률이도 공급가액에서 빼주셔야 돼요. 다음 또 갑니다. 그래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서 9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갑니다. 공장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를 했죠. 그러고 나서 시가보다 작게 400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받으시면 시가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나는 8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대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시면은 면세예요. 되셨죠? 유상으로 공급하셔서 돈을 받으시면 과세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무상에 들어가시는 건 면세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다음 네 번째 갑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가격이 600만 원 있죠? 이게 구입을 하시게 되면 불공이신데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재화의 공급이 맞으시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아래 것도 해당이 됩니다. 600만 원 전체. 그러면은 들어가시는 금액은 950만 원에 플러스 800만 원에 다음에 플러스 600만 원이 해당이 되시겠죠. 되셨죠? 그럼 다 더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펜을 쓰고 있을 때는 제가 계산기를 못 켜요. 컴퓨터 계산기를. 그래서 제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면은 950만 원에 플러스 800만 원에 600만 원 더하시면요. 다방에 가시는 건 2350만 원이시네요. 다방에 가시는 거 4번이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마저 계속합니다. 자, 아래 내려올게요. 10번 갑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계산하면 얼마니에요? 자, 그럼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나타내시죠? 한 번 더 갈게요. 그럼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일단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물리과세인지 조건부 종합과세인지 아니면 무조건 종합과세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를 조금 해보면 1번 무조건 종합과세 다시 분리과세에 들어가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시는 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비실명 금융소득이 있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직장공제 외 초과반환금이 있으시고요. 세 번째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가 있으시고요. 네 번째 일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금융소득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전산세무나 TAT 수업을 하다 보면은 보통 요런 문제만 나와요. 되셨죠? 자,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무조건 종합과세에 들어가시는 거는 첫 번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어요. 되셨죠? 다음 또 가볼게요. 자, 세 번째 그 외 나머지가 조건부 종합과세입니다. 되셨죠? 그 외. 그래서 조건부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를 더하셨을 때 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시라면은 분리과세가 되고요. 되셨죠? 자, 그러고 이게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하시면 동일한 내용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게 되면 되셨죠? 종합과세로 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비교과세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교과세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갑니다. 기본적인 얘기. 그러면은 구분을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부터 국내에서 받은 정기예금의 이자가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은 비실명 금융소득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공제 초과반환금도 아니고 법원보증금이 경락대금이 이자도 아니고 일거주자로 보는 단체 금융소득도 아니고 출자공동사업자이기도 아니고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말도 없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받는 분은 웬만하면 원천징수가 다 돼요. 직접 딱 찍혀있지 않는 이상, 문제지문에 원천징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찍혀있지 않는 이상은 원천징수가 됐다고 보셔야 돼요. 되셨죠? 또 갑니다. 그러면 얘는 조건부 종합과세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옆에다가 조건부 종합과세 조종이라고 저는 보통 써놓거든요. 다음 그러고 아래 거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대여업을 이제 대금 자금에 대해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주자 김한공 씨라고만 나와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대부업을 한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판단하는 거예요. 비실명 아니고 직장공제 아니고 법원보증금도 아니고 일거주자도 아니고 다음 그러고 일거주자로 보는 단체요. 그 단체도 아니고 다음 그러고 뭐 출자공동사업자도 아니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나머지 또 조건부겠죠. 그래서 요거 조건부. 다음 또 갑니다. 아래 보시면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얘기예요. 자, 그럼 현금 배당도 또 찾는 거예요. 비실명도 아니고 직장공제 아니고 법원보증금 아니고 일거주자도 아니고 다음 그러고 출자공동사업자도 아니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도 조종일 거예요. 그래서 얘도 조종이에요. 괜찮으시죠? 근데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대상일 수가 있어요. 이자는 아닌데 배당은 그로스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로스업이에요. 그로스업은 제가 요거 설명을 다 끝내고 나서 답까지 맞추고 나서 그로스업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로스업 대상이거든요. 일단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자 소득은 그 자체가 이자 소득 금액이고요.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그로스업을 더해서 11%를 더해서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요. 그러고 이 두 가지 소득 금액을 더하셨을 때 그걸 뭐라 그러시냐면 금융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그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 두 번째 것도 이자 소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1,800만 원이 되시고요. 그럼 그 자체가 이자 소득 금액이 1,800만 원일 거고요. 한 번 더. 자, 그러고 아래 내려오셨을 때 배당 소득 얘기가 있으시죠? 그럼 배당 소득 같은 경우 지금 300만 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요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현재 1800에 300만 원까지 해서 이게 전부 조건부죠. 그럼 전부 2100만 원이시잖아요. 그럼 2000만 원을 초과했죠. 그러니까 종합과세 대상이구나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배당 소득이 지금 3000만 원인데 다시 300만 원인데 그로스업은 얼만큼만 그로스업을 하시는 거냐면 컵이 있다고 보고 컵에서 눈금이 2000만 원이 찍혀 있다고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음료수라고 생각을 하고 컵에다가 먼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비커에 얼마까지 먼저 채워질 거냐면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부분이 800에 1000만 원까지 하셔서 1800이 먼저 채워지실 거예요. 1800만 쓸게요. 그러고 그 위에다가 남은 물인 그로스업 대상인 거를 갖다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1800에서 300만 원이 더 채워지니까 2100만 원이 채워지겠죠. 총.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그로스업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만 그로스업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다시 그로스업 계산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조건부 종합과세가 20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저 2000만 원을 초과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로스업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로스업이 뭔데요? 그건 제가 이걸 답을 내시고 알려드릴게요. 내고 나서. 됐죠? 그래서 뒤에
그로스업 대상은요. 초록색으로 써볼게요. 플러스 넘어가는 게 100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100만 원에 곱하기 11%를 해서 더해 주시게 되면요. 배당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310만 원이 됩니다. 그럼 합쳐보시게 되면요. 1800에 311만 원까지 더해서 11만 원이겠죠. 11%니까 311만 원까지 더해서 다방에 가시는 거는 2111만 원이 다방이 되시게 되고요. 되셨죠? 자, 그로스업이라는 얘기를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화면을 새로 열어서. 자, 그러면은 그로스업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로스업이라는 건 어떤 구조냐면은 우리가 지금 받는 내국 법인에 대한 배당 같은 경우는요. 법인회사가 4~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시게 되면은 회사에 당기순이익이 생기실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우리가 하는 TAT 1급, 지금 문제풀이하는 TAT 1급은 법인세도 들어가시죠? 법인세 계산 구조는 첫 번째 당기순이익에다가 입금 더하고 손금 빼고 차가감 소득금액에 이런 식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회사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법인세 최저세율이 10%니까 10%로 세금을 매겼다고 가정을 또 해볼게요. 그러면은 법인세가 얼마가 되실 거냐면 10원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게 되면은 남는 소득이 얼마가 남으실 거냐면은 전체 100원을 벌었는데 법인세 10원을 냈으니까 90원의 소득이 남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 혹은 뭐 개인 주주 이런 사람들한테 배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 투자를 한 개인들한테 배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90원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개인 주주들은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가 또 과세가 되실 거예요. 배당을 받았으니까. 되셨죠? 그래서 소득세 파트에 들어가시는 게 사업소득, 다음에 근로소득, 뭐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있으시죠? 그럼 이렇게 받아서 배당소득세까지 납부를 하시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시냐면은 하나의 돈을 즉 당기순이익이 생겼는데 하나의 당기순이익이 생겼는데 세금은 2번을 내는 꼴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이런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정확히는 이중과세 효과를 좀 면해주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냐면요. 그 제도의 이름이 그로스업 제도예요. 그로스업 배당세액공제 이렇게 이제 제도가 돼요. 그래서 소득세에선 어떤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그래? 그럼 이렇게 이중과세가 되면은 조금 불합리하겠다. 그럼 너가 지금 받은 돈이 얼만데? 90원이요. 그러면 일단 세금 계산을 할 때 원래 회사가 원천적으로 벌었던 그 돈으로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세금 계산을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액공제를 해줄게. 라는 입장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다시 90원의 배당을 받으면 나라에서는 야, 너가 90원 배당 받았어? 그럼 그거를 원래 원천적으로 발생했던 소득으로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세금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나온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해줄게. 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90원이 원래 처음에 90원의 발생 원천 어디였냐면은 100원에 대해서였죠. 100원의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생김으로써 법인세 내고 남는 소득에 대해서 배당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90원을 100원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세법에서 바라보는 입장대로. 그러면 여기서 돌리실 수 있는 방법이 첫째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90원에 아까 제가 11%라 그랬죠. 10%를 곱했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90원 플러스 90 곱하기 10% 한 걸 더해보면 99원이 돼요. 한 번 더 다시 플러스 곱하기 11%를 곱해서 더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요. 99.9가 돼요. 다음 여기에서 다시 90% 곱하기 12%를 해보게 되면은
100.8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원래 소득이 100원이었으니까 아래 봤을 때 제일 근접한 숫자는 지금 얼마냐면요. 99.9죠. 그래서 그로스업에 채택하고 있는 게 11%를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배당 소득 금액이 나오시게 되면 이걸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11%를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소득세에서는 이중과세에 대해서 조금 면해주는 이런 입장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그냥 12%로 바로 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비교과세를 해서 두 개 가지고서 이제 한도 비교하셔서 하시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채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깊은 얘기는 제 생각엔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로스업을 왜 하는지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해주는구나 이 정도. 그러고 그로스업은 왜 11%인지 원래 소득으로 돌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퍼센트가 11%구나 이 정도 선택을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를 해주시면. 그러고 마무리 얘기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11%를 곱하는 부분은 종합과세에 해당하시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제가 교재가 있으면은 교재를 보면서 조금 설명하면은 설명이 조금 부드러웠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실제 학원에서 할 때는 버벅거리지 않는 편인데 상당히 제가 앞에 강의 찍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찍으면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틀리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만약에 틀리면은 아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고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강의를 다 하고 나면은 일단 영상을 제가 보고서 올리긴 하는데 다음에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들으시는 분들은 이상한데 이러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뒤에서 뭐 강아지가 짖을까봐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게 다 집에서 하는 거라 제가 업장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의의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건 3번이시고요. 자,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11번 갑니다. 자, 다음 중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한수 씨부터 볼게요. 한수 씨.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잘못 선택한 사람이죠. 오케이. 사망자나 장애 치유자 같은 경우는요. 올해 사망하셨으면요. 올해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봐주시면 돼요. 실기를 하실 때는. 그러고 장애 치유자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셔도 돼요. 되셨죠? 근데 정확한 이제 명칭은 기준일, 저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단 기준일을 뭐라고 지칭하냐면은 사망하기 전날 기준으로 한다. 또는 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 치유 전날 기준으로 한다. 되셨어요? 판단 기준을. 라고 이제 세법에는 적혀 있고요. 그래서 한수 씨 맞는 얘기. 다음 그러고 지민 씨 인적공제 적용 시 장애인은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적용이 돼. 맞는 얘기시죠? 이건 실기하시면서 하실 거고. 다음 윤정 씨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중복 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어. 아니죠. 둘 중에 만약에 둘 다 적용된다면 한부모 공제 적용받으시는 거죠.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실기하시면서 많이 보시는 얘기고. 네 번째, 금진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아닌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맞는 얘기죠. 이제 경로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한부모, 부녀자 같은 경우는 추가 공제죠. 기본 공제가 되는 사람들 중에 추가적으로 공제를 좀 더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다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포인트 복식부 기자예요. 자, 김한공 씨의 2020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자료이다.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소득 금액 계산하는 건데 사업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법인세 계산이랑 비슷해요. 법인세 계산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입금이나 송금불산입을 더하죠. 근데 같은 명칭으로 뭐라 그러시냐면은 총수입금액 산입과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을 더하고요. 그래서 앞에 총수입금액이 산입이 입금 산입이라 보시면 되고 필요경비 불산입이 송금불산입이라 보시면 돼요. 되셨죠? 개인적으로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는 그냥 입금 산입 송금불 산입이라 부를 거예요. 다음 마이너스 다음에 필요경비 산입을 빼주고 다음에 총수익금액 불산입을 빼줘요.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은 송금 산입이라 보시면 되고 법인세 하신 분들은 총수익금액 불산입은 입금 불산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나오시는 게 차가감 소득금액이 되시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를 더하고 마이너스 2월 기부금 다음에 필요경비 산입 혹은 송금 산입 되셨죠? 하시게 되면 나오시는 게 사업소득 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하실 때도 기부금 한도 초과를 더하고 다음에 2월 기부금 송금 산입을 빼시게 되면 나오시는 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도 계산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되셨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는 포괄주의시고 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열거주의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업소득세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제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기계장치 처분이익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 복식부 기무자죠. 간편장부 이제 대상자일 때는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을 수익으로 보질 않아요. 즉 입금으로 보질 않아요. 되셨죠? 근데 지금은 복식부 기무자가 맞죠? 그러니까 입금이 맞습니다. 회사가 수익을 잡았으면은 세법에선 입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총수익금액이라 안 부를게요. 입금이라 부를게요. 입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회사나 세법하고 둘의 차이가 없어서 세무조정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의미가 없고요. 5천만 원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다음 사업과 관련된이죠. 사업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시면 인정이 안 돼요. 되셨죠? 근데 지금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중 이익이시죠. 그러니까 요거 인정이 돼요. 근데 이 중에 300만 원은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을 하겠대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잡은 거냐면은 차변에 부질없고 자 800만 원 뭐 자산을 받았겠죠. 자 그러고 대변에 자산수중이익 800만 원을 잡아놓은 상태인 거고 세법에서는 자산 받은 거 인정, 자산수중이익 인정. 근데 2월 결손금으로 300만 원을 까겠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자산수중이익 300을 떨어주고 대변에 2월 결손금 300만 원을 떨어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법상에서는 이익이 얼마가 잡힌 거냐면은 8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깠으니까 세법상 이익은 500만 원이 잡혀 있는 상태가 되시겠죠. 괜찮으시죠? 그러면 회사는 800만 원의 이익을 잡았는데 세법에선 500만 원의 이익을 잡았으니까 세법상에서는 입금불산입이 되시겠죠.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자리 이 자리에다가 300만 원만큼 아예 안 보이시네요. 죄송해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300만 원만큼 빼주셔야 되고요. 입금불산입이니까.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김항공 씨의 급여가 있어요. 2천만 원이 있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는 생각하실 게 법인세를 하실 때는 대표자에 대한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뭐 상여금 얘기도 있고 퇴직급여 얘기도 있고 한도계산 얘기도 있고 막 이러시죠. 근데 소득세법상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개인회사 자체가 대표자 거잖아요. 그걸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줘 버리게 되면은 대표자가 자신의 급여를 가공해서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에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 송금불산입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플러스 2천만 원이 될 거고요. 되셨죠? 한 번 더. 자, 유가증권을 처분하신 손실이 있으시죠? 요것도 마찬가지. 유가증권이시면요. 기본적으로 전표 의미로 봤을 때는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서 구입하신 자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시고 손실을 보신 거죠.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회사가 말 그대로 반복적인 회사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요. 사업소득의 계산은. 되셨죠? 법인세하고는 달라요. 법인세는 포괄주의인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본인의 주 업종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유가증권 처분 손실은 세법상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얼마냐면 5천만 원 있었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송금산입 빼주고 다음에 입금산입 2개 더해 주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얼마냐면은 5천만 원 빼기 3천만 원 플러스 2,100만 원 하시게 되면요. 다방에 가시는 거는 6,800만 원이시겠네요. 다방에 가시는 거 3번. 괜찮으시죠? 자,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13번 가볼게요. 13번. 다음 중 법인세법의 감가상각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갑니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법인세액이시죠. 상각범위의 계산 시 정액법을 사용한다. 자 자산은 예외이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뭐 업무용 승용차 이런 얘기도 있으시죠. 근데 그 예외 말고 기본적인 감가, 세법상 감가액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세 감가는 다시 감가상각은 건물에 대해서 건물 구축물 신고를 하시면 정액법이죠. 근데 만약에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정액법이죠. 되셨죠? 그러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면 정률법이고요. 그리고 그 외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은 아이고 여기 정률법 말고 하나 더 있죠. 죄송해요. 지워졌어. 다시 써드릴게요. 지워졌어. 다시 건물 구축물이에요. 저 건물만 쓸게요. 자 건물은 신고를 하면 정액법이고요.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액법이고요. 다음 그러고 그 외 자산 신고를 하면 정률법, 정액법 선택이죠. 그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률법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기계장치라 그랬죠. 그럼 그 외 자산이시니까 신고를 안 하시면 정률법입니다.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액이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의 송금산입에 세무조정을 한다. 적어야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죠. 업무용 승용차액은 2016년도 이후 구입분 2016년 포함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정액법으로 5년간 신고조정이시죠. 되셨어요? 감가는 기본적으로 결산조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회사가 잡은 부분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하고 회사가 안 잡으면은 인정을 하지 않는데 업무용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조정이기 때문에 회사가 잡든 아니면 더 잡았든 신경 쓰지 않고 5년간 세법상에서 정액법으로 신고 조정을 해서 안 잡았으면은 송금산입을 하고 다음에 더 잡았으면은 송금불산입을 하고 이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가 필요하시면 전산세무 1급에서 제가 최근 이제 문제풀이 올려놓은 거 보시면 거기에 업무용 승용차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그러고 그래도 궁금하시면은 카톡방에서 카톡을 주세요. 그러면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나와 있으신 거 그 미달액은 송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한다. 오케이 신고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다음 3번 상각범위액 계산 시 유형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원래 원칙은 없는 것으로 한다예요.
되셨죠? 없는 것으로 한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시냐면은 정률법 같은 경우는 정률법은 취득원가의 5%를 인정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초록창 네이버나 이런 곳에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률법 계산 산식에 잔존 가치가 쓰여요. 정률 계산을 할 때. 되셨죠? 그래서 잔존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잔존 가치가 없으시면은 정률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잔존 가치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리셨고요. 원칙은 없는 거예요. 알죠? 정률법만 예외적으로 5%가 있는 거고. 다음 4번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비용을 계상하시면 전액 송금불산입한다. 전액이 아니죠. 이게 소액 자산인 100만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체 비용을 잡으시면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1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잡으시게 되면요. 전액 송금불산입이 아니라 한도 계산을 하셔야죠. 되셨어요? 감가상각 세무조정 처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한도 계산을 해서 한도 초과분이 있다면 삼각부인액이 있다면은 송금불산입한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2번이세요. 됐죠?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14번 갑니다. 14번. 다음에 토지 재평가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회사가 지금 재평가무용으로 회계 처리 변경했대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장부가액이 5억인데 토지를 8억으로 재평가를 했대요. 그러면 회사의 분계는 차변의 토지 3억,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3억이 될 텐데 이 재평가 잉여금은 지금 문제에서 뭘로 처리했다 그랬냐면요. 기타 포괄손익노기액으로 처리했다 그랬죠. 그럼 자본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게 세법상에서는 임의평가예요. 세법에서는 웬만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게 보험업과 관련된 뭐 법률상에서 평가이익을 잡았습니다. 이러시면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거 말고 웬만한 이제 임의평가는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문 보면요. 보험업도 아니에요.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게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토지가 지금 현재 8억인데 세법상에선 이 회계 처리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세법상에선 그대로 얼마일 거냐면은 5억일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평가까지 해가지고 토지가 다시 8억인데 세법에서는 토지가 얼마일 거냐면은 5억일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줄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조정은 손금, 토지 3억 유보 감소가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정을 해보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회사가 재평가를 했더니 세법상에서 송금이 잡히네? 그럼 회사 입장에선 좋겠죠? 세금 낼 때 비용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되셨어요? 그러면은 가공경비로서 토지를 3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올리면은 송금을 100억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법에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다시 이거를 입금으로 잡아서 재평가 잉여금 3억에 대해서 기타로 다시 잡아줘요. 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손금 입금이 되니까 결과적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계산하시는 이제 산식에서는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데 마이너스 유보 다시 유보 감소로 3억을 갖다 넣었으니까 자산 금액은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 금액은 줄이되 납부하는 세금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을 이중으로 쳐줘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조정이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도 이렇게 조정이 2개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 소득 처분 같은 경우, 기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지금 자본을 잡은 부분이 있는데 세법상에서 이거 인정을 안 하시면요. 자본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에 대한 차이는 보통 기타로 소득 처분을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이렇게 돼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 답을 한번 보게 되면은 다방에 송금산입 토지 아니고요. 세무조정 없음 아니고요. 다음에 재평가잉여금 유보 아니네요. 다방에 가시는 거 3번. 되셨죠? 자, 다음 또 갈게요. 자, 다음 15번 가봅시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손금 소급공제는 첫째, 중소기업만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둘째,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 중소기업들은 어떤 이제 결손금 소급공제가 어떤 의미냐면은 중소기업들은 올해 결손금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요. 내가 작년에 납부했던 세금을 올해 결손금 생겼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원래 이거 계산하시는 산식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산식 문제는 아니니까. 다음 또 갑니다. 세 번째. 그러고 결손금 소급공제는 언제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냐면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기한까지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 얘기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중견 아니고요. 2번 결손금 소급공제 과세 대상은 과세소득 최근 5년에 대해서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금 직전 소득에 대해서 한다 그랬었죠. 직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3번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에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을 제출하면은 그 금액을 소급공제하고 잔액은 만약에 결손금 소급공제했는데 결손금이 남았어요. 그럼 2월 하셔야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먹다 우유가 남았어요. 그럼 남은 거 버리지 않잖아요. 되셨죠? 또 갈게요. 그래서 잔액은 소멸한 납비 당연히 틀리고. 4번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을 신청해야 된다. 오케이. 답안에 가는 거 4번이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강의는 43회 TAT 2급 이제 요청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